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한 여자가 밖으로 밀려 나왔습니다. 짐 하나 없었습니다. 지갑도 신발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였죠. 발이 차가운 빗물에 젖었지만 그녀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넌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아니야. 남편이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은 채 여자를 밀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이었습니다. 손에는 굵은 소금이 가득 담긴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비틀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망하게 한 년이 귀신처럼 붙어 있었지. 그리고 소금을 한 움큼 집어 며느리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굵은 소금알이 뺨을 때리고 눈가를 스쳤습니다. 따가웠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시댁의 빚을 갚느라 그녀는 가진 것을 전부 썼습니다. 친정 어머니께 물려받은 땅도 8년을 악착같이 모은 돈도 마지막 한 푼까지 이 집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온 건 소금 세례였습니다. 철문이 쾅 닫혔습니다. 빗줄기는 더 거세졌습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 홀로 서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이름을 버렸습니다. 처절하게 버림받아 무너진 이 여자가 어떻게 시댁을 망하게 할지, 시어머니는 어떤 최후를 맞이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이팅이라고 응원 말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반짝반짝 감동 사연의 22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큐! 6월의 빗줄기는 유독 거칠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경기도 외곽의 한 주택가 골목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발은 맨발이었고 얇은 면 티셔츠는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뺨 위로는 아직 소금기가 남아 있었죠. 빗물이 그것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등 뒤로 쾅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가 8년을 살았던 집의 문이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김지연이었습니다. 38살. 그리고 오늘부로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빗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지갑도 없었고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밀려나온 터였습니다. 발 아래 빗물이 고여 발등을 타고 올라왔지만 지연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8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하던 해 봄이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처음 시댁 문을 넘던 날 남편 이현우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롭긴 해도 잘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지연은 그 손을 믿었습니다. 그 눈빛을 믿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은 날이 서 있긴 했어도 대놓고 구박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아직 며느리를 살펴보는 중이었던 거겠죠. 그런데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경색이었습니다. 119 구급차가 들이닥치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박정숙이 지연에게 처음으로 직접적인 부탁을 해왔습니다. 병원 일은 내가 좀 맡아줘. 나는 바깥일이 있으니까. 바깥일이 무엇인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 말의 의미를 따지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병원 생활은
2회 넘게 이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아버지의 식사를 챙기고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저녁엔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주말도 없었어요. 몸이 버텨주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지연은 버텼습니다. 누구 하나 수고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시아버지가 퇴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정숙이 부엌 식탁에 앉아 지연을 불렀습니다. 손에는 빼곡히 숫자가 적힌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요즘 살림이 좀 빠듯해서 잠깐만 도와줘. 금방 돌려줄게. 100만 원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금방 해결될 일인 줄 알았습니다. 지연은 군말 없이 통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 부탁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500만 원, 그 다음엔 1000만 원. 숫자는 불어났고 박정숙의 말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거 하나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았죠. 하지만 지연은 그 느낌을 애써 외면했어요.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빚이 얼마나 되는 거야? 나한테도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현우는 잠깐 표정이 굳더니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하신다고 했잖아. 나도 잘 몰라. 괜히 참견하지 마.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참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혼 후에도 지연은 직장을 다녔어요. 월급의 절반은 생활비로, 나머지 절반은 빚을 갚는 데 썼어요. 한 달 한 달 그렇게 버티며 갚았습니다. 지연은 친정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작은 땅을 팔았습니다. 결혼 전 직장을 다니며 악착같이 모아둔 적금도 깼습니다. 비상금으로 아껴두었던 마지막 통장도 내놓았죠.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마다 박정숙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 어려울 때 돕는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가족. 그 말이 왜 그렇게 공허하게 들렸을까요? 지연은 이 집에서 8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진짜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밥상에 앉아도 남 같았고 명절에도 손님처럼 구석에 있었어요. 그러나 돈이 필요할 때만큼은 어김없이 가족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정숙이 지연을 조용히 불렀어요.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부드러웠죠. 지연아, 이제 거의 다 왔어. 마지막 큰 거 하나만 해결하면 끝이야. 현우 사업이 요즘 잘 돌아가고 있어서 이번에 정리만 해주면 우리가 꼭 갚을게. 그동안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어. 이제 좀 쉬어. 집안일도 좀 거들고 편하게 지내. 지연은 그 말이 어딘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라는 말에, 끝이 보인다는 말에 8년간 버텨온 지친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국 직장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통장을 박정숙 앞에 내밀었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빚이 정리되었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 오랜만에 어깨를 펴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님 말씀대로 좀 쉬면서 편하게 살아야겠다 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현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 있었어요. 할 말이 있어. 지연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 종이가 있었어요. 반으로 접힌 종이를 펼치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서류.
나 다른 사람 생겼어.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뜻인지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손에 들린 종이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느릿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이었죠. 손에는 굵은 소금이 담긴 그릇을 들고 어둑한 거실을 천천히 가로질러 걸어왔습니다. 지연을 내려다보는 눈빛은 오래된 쓰레기를 버리듯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됐어. 이제 나가. 단 2마디였습니다. 8년의 세월이 2마디로 끝났죠. 지연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죠. 뭔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목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박정숙이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귀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차갑게 속삭였어요. 내가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내가 이 집에 들어오는 날부터 이상했거든.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정숙의 얼굴에는 오히려 홀가분한 빛이 돌고 있었어요. 우리 천지 보살님 있잖아. 거기서 몇 년 전부터 그랬어. 이 집에 애군이 끼어 있는데 그게 다 며느리 사주 때문이라고. 내 사주팔자가 얼마나 드센지 남편 기 다 잡아먹고 집안 복까지 씹어먹는 사주라고 했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 말이 어처구니 없으면서도 어딘가 비수처럼 꽂혀 들어왔습니다. 박정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왜 진작 내보내지 못했냐고. 그때 바로 쫓아냈어야 했는데 어리석게도 며느리 하나 믿어봤더니 이 꼴이 난 거야.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알아? 지연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이 집 들어오면서부터 현우는 사업 망하고 아버지는 쓰러지고 살림은 거덜났잖아. 그게 다 내 팔자가 이 집을 잡아먹은 거라고. 그 말은 더 이상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칼이었죠. 그것도 아주 오래 갈아온 녹슨 칼이었습니다. 지연의 가슴 어딘가에 깊이 박혀들었습니다. 마음속에 피멍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박정숙은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박정숙이 지연의 배 쪽을 노골적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8년 동안 애 하나를 못 낳은 여자가 뭘 믿고 이 집에서 버텼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씨바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돈만 퍼다 줬다고 며느리야? 아이를 낳아야 며느리지. 자궁이 없는 거야? 복이 없는 거야? 보살님이 그러더라. 자식 없는 여자는 이 집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고. 당연한 거야. 내가 자초한 일이야. 그 순간 지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아이. 그것은 지연이 8년 동안 혼자서만 가슴속에 품어온 상처였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혼자 울었던 밤들, 임신 소식을 기다리며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렸던 날들, 아무도 모르게 손을 모아 빌었던 새벽들. 그 모든 것이 단 한마디에 짓밟혔죠. 박정숙은 그 고통을 알면서도 그 말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아니, 알기 때문에 꺼낸 것이었겠죠. 가장 아픈 곳을 골라 찌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박정숙이 그것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네. 웃기고 있어. 네가 울 자격이 있어? 우리 집 망하게 해놓고.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소금 그릇을 높이 들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향해 소금을 한 움큼 집어 힘껏 뿌렸습니다. 굵은 소금알이 뺨을 때리고 눈가를 찌르고 머리카락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따가웠습니다. 눈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그 어떤 신체의 고통보다
마음속에 박힌 그 말들이 훨씬 더 깊이 아팠죠. 이현우는 그 옆에 서서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리지도 않았어요. 고개를 살짝 돌렸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가장 잔인한 행동이었습니다. 지연은 현관 밖으로 밀려나갔습니다. 철문이 쾅 닫혔습니다. 빗줄기가 온몸을 내리쳤어요. 뺨에 소금이 빗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 박힌 말들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팔자가 드세다고 했죠. 집안 복을 씹어먹는 사주라고 했습니다. 자식도 못 낳은 여자라고 했어요.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8년이었어요. 그 세월 동안 이 집을 위해 썼습니다. 몸도 썼고 돈도 썼고 젊음도 썼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소금 한 움큼과 그 말들이었죠. 지연은 빗속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크게 떴죠. 그리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그 빗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지고 있었죠. 그날 이후 그녀는 이름을 버렸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걸었습니다. 맨발로 빗속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죠. 그냥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작은 돌멩이가 박혀도 빗물이 무릎까지 튀어올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주저앉으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큰 도로가 나왔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보였죠. 지연은 그 빛을 향해 비틀비틀 걸어 들어갔습니다.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흠칫 놀라며 쳐다보았어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여자가 들어오니 놀랄만 했겠지요. 저 혹시 전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잠깐 망설이다가 카운터 너머로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친정 오빠였습니다. 신호가 갔죠.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지만 또 받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친정 오빠와는 결혼 후 사이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시댁일로 친정 돈까지 건드린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죠.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 사이를 좁히지 못한 건 지연 자신이었습니다. 시댁 눈치를 보느라 친정 식구들에게도 제대로 된 딸, 제대로 된 형제가 되지 못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괜찮으세요? 지연은 고개를 들어 억지로 웃었습니다. 웃음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편의점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다가 날이 밝자마자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지갑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찾아간 곳은 복지관이었어요. 동사무소 직원이 딱한 눈으로 지연을 바라보며 긴급 복지 지원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지연은 그 의자에 앉아 서류를 받아들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곳에 앉아 도움을 받으러 왔다는 사실이 소금을 맞은 것보다 더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버틸 수밖에 없었죠. 처음 열흘은 찜질방에서 지냈습니다. 긴급 지원금으로 받은 얼마 안 되는 돈을 쪼개고 또 쪼개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찜질방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돌돌 말린 자세로 잠을 청했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도 새벽마다 조명이 바뀌어도 지연은 눈을 감고 버텼죠. 새벽 시간 찜질방 구석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던 그 밤들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그 시간에 박정숙의 목소리가 자꾸만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죠. 팔자가 드센 년. 집안 복 씹어먹는 사주. 8년 동안 애 하나 못 낳은 주제에 귀를 막아도 들렸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였어요. 그 말들이 밤마다 지연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피멍처럼 남은 그 상처들이 고요한 새벽에는 더 또렷하게 쑤셨습니다. 이불도 없이 황토방 벽에 등을 기댄 채 지연은 조용히 이를 갈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았죠. 여기서 울면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발품을 팔아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서울 외곽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했습니다. 한 사람이 누우면 꽉 차는 크기였죠. 창문은 있었지만 맞은편 건물 벽만 보였습니다. 여름에는 환기가 되지 않아 퀴퀴한 냄새가 났고 복도 화장실은 아침마다 줄을 서야 했어요. 지연은 그 방에 들어서며 딱 한 번 벽을 손바닥으로 짚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차가운 벽을 손바닥으로 느끼며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이게 내 자리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어요. 오랜 시간 울었습니다. 찜질방에서 참았던 것, 편의점 처마 밑에서 참았던 것, 동사무소 의자에서 참았던 것. 그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8년이란 세월을 그 집에 갖다 바쳤는데 남은 것은 이 작은 방 하나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지연은 소매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짐을 풀었어요. 짐이라고 해봤자 복지관에서 받은 속옷 2벌과 편의점 봉투에 넣어온 세면도구가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을 구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게 문제였습니다. 너무 아까웠어요. 피 같은 퇴직금까지 바쳤는데 결국은 시댁에서 버림받았죠. 처음 지원한 곳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2번째도 3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사무직은 면접도 보기 힘들었어요. 어쩌다 연락이 오는 곳들은 지연의 통통한 외모를 보고는 불합격 통보를 해왔습니다. 지연은 이를 악물고 기준을 낮췄습니다. 사무직 대신 식당을 알아봤습니다. 식당에서도 거절당하자 이번엔 공장을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들어간 곳이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락 공장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까지 서서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모자를 쓰고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하루에 수백 개의 도시락 뚜껑을 닫았어요. 손목이 아팠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었죠. 점심시간엔 쪼그리고 앉아 1,000원짜리 빵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퇴근 후에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어요.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냉장고에 이름을 적어두는 다른 입주자들의 음식 사이에서 지연의 자리는 언제나 가장 구석이었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 계란 하나. 그게 하루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공용 주방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데 맞은편에 앉은 나이 든 여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언제 들어왔어요? 얼굴이 낯설어서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눈빛이 따뜻했죠. 1달 됐어요. 혼자예요? 네. 여자가 잠깐 지연을 바라보더니 자기 반찬통을 슬며시 밀어주었습니다. 콩자반이었어요. 같이 먹어요. 많이 만들었어요. 별것 아닌 그 한마디에 지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간신히 참았죠.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겨우 뱉어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몇 년 만에 처음 듣는 따뜻한 말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벽 너머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밖에는 맞은편 건물 벽만 보였죠.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박정숙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소금을 뿌리던 손, 모멸감이 가득한 눈빛, 가시돋친 말들, 그리고 이혼 서류를 내밀고 고개를 돌리던 이현우의 옆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불덩어리 같은 것이 올라왔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죠. 서러움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깊고 아주 단단한 분노였습니다. 지연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반드시 돌아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 없었습니다. 이 방에서 일하면 한 봉지로 그 숱하게 착취당한 세월들을 마무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지연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였습니다. 새벽 5시에 공장으로 출근하기 전 고시원 복도 끝 화장실에서 줄넘기를 했어요. 공간이 좁아 제대로 된 운동도 아니었죠. 그냥 제자리 뛰기였습니다. 숨이 차도 멈추지 않았어요. 땀이 눈에 들어와도 계속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공장에서 돌아오면 걸었습니다. 버스를 타지 않고 2정거장 거리를 무조건 걸었어요. 퉁퉁 부은 다리가 아팠지만 아픈 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으니까요. 밥도 바꿨습니다. 라면을 끊었어요. 대신 두부 한 모, 삶은 달걀 2개. 가장 싸고 가장 담백한 것들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어떤 날은 배가 너무 고파 잠이 오지 않았죠. 그럴 때마다 지연은 눈을 감고 박정숙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배고픔이 사그라들었어요. 그렇게 6달이 흘렀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어요. 뺨이 들어가 있었고 턱선이 뚜렷해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예전에 지연, 늘 눈치를 보고 입술을 깨물던 그 여자가 거울 속에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하고 차갑고 단단한 눈을 가진 여자가 서 있었어요. 몸도 날씬해졌어요. 15kg가 빠졌으니까요. 그런데 지연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고시원 방 벽에 기대어 오래도록 생각했어요. 박정숙이 자신을 못 알아봐야 했습니다. 이현우가 자신을 지나쳐야 했죠. 그러려면 몸이 바뀌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얼굴이 바뀌어야 했어요. 성형수술이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시락 공장 일을 마치고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을 자며 버텼죠. 몸이 한계에 달하는 것 같은 날도 있었습니다.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잠깐 졸다 깨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순간적으로 모를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통장을 열어보았어요. 숫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죠. 아끼고 또 아끼고 버스도 안 타고 걸으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들고 지연은 처음으로 성형외과 문을 밀었어요. 상담실 의자에 앉아 지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사가 물었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지연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게 해주세요. 의사가 잠시 멈추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꺼풀을 고쳤습니다. 코를 조금 다듬었어요.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인상이 달라졌죠. 예전에 지연은 눈이 작고 인상이 둥글었어요. 언제나 약해 보이는, 얼굴만 봐도 만만해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거울을 보았을 때 지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낯설었어요. 낯선 게 좋았습니다. 그 다음은 머리였어요. 어깨까지 내려오던 긴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염색도 했죠. 밤새기던 머리가 짙은 흑갈색으로 바뀌었어요. 미용실 의자에서 잘려나가는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지연은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그 긴 머리카락과 함께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으니까요. 말투도 바꿨습니다. 예전에 지연은 말수가 적었어요. 무언가 말하려다가도 삼키는 버릇이 있었죠. 시댁에서 길들여진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야 했어요. 목소리 톤을 조금 낮췄습니다. 말의 속도를 늦췄어요.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도록 매일 밤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저는 서윤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거울 속 여자가 대답했어요. 흔들림 없는 눈으로 조용히. 서윤아. 그게 새 이름이었습니다. 김지연은 사라졌어요. 그 이름을 가진 여자는 비 맞던 그날 밤 골목 어딘가에 두고 왔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공장 휴게실에서 잠깐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라인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둘이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거기 아직도 사람 못 구했대요. 까다롭기로 소문난 집이라. 어느 집이요? 경기도 쪽 큰 집이요. 가사 도우미 구한다는데 조건은 좋대. 그 대신 집주인이 좀 까다롭다고. 지연은 라면 국물을 후후 불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어느 동네요? 아주머니가 동네 이름을 댔어요.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는 동네였죠. 너무나 잘 아는 동네였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혹시 집주인 이름이 박정숙 씨 아닌가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아는 집이에요?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비슷한데 알아서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라면을 먹었어요. 하지만 젓가락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그 조용하고 깊은 불덩어리가 다시 살아났죠. 그날 밤 지연은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다시 그 집에. 그 문을 다시 열어야 할까요?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어요. 박정숙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소금이 뺨을 때리던 그 감촉도요. 가슴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했어요. 2년이었습니다. 2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고 굶고 뛰고 참았습니다. 왜인지 알고 있었죠. 이날을 위해서였습니다. 무너진 채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연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그 집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며느리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다른 얼굴로, 다른 이름으로, 다른 눈빛으로,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쥐고 나오겠습니다. 서윤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뜨거웠죠. 아주 조용하게, 아주 단단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원서를 쓰는 손이 떨렸어요. 이름칸에 펜을 가져다 댔습니다. 잠깐 멈췄죠. 그리고 또박또박 눌러 썼어요. 서윤아. 생년월일도 바꿨습니다.
나이를 2살 낮췄어요. 주소는 고시원 주소가 아닌 일부러 먼 동네 주소를 적었습니다. 경력란에는 다른 가정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한 경험을 적었어요. 사실이 아니었지만 지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그 집의 살림살이는 다 꿰뚫고 있었죠. 자신 있었어요. 지원서를 봉투에 넣으며 지연은 거울을 한번 보았습니다. 서윤아였어요. 김지연이 아니었습니다. 짧고 단정한 머리, 또렷해진 눈매, 차분하게 담은 입술, 날씬해진 몸, 스스로 봐도 낯선 얼굴이었죠. 그 낯설미, 이상하게도 든든했습니다. 며칠 후 연락이 왔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건조하고 짧았습니다. 지연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박정숙이었습니다. 2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였죠. 아무렇지 않게 들렸지만 손에 식은땀이 배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서윤아다. 이 집에 처음 오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다가 벽을 보다가 눈을 감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소금을 맞던 날, 이혼 서류를 받아들던 순간, 빗속에 혼자 서 있던 그 밤, 그것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지연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죠. 흔들리지 마. 절대로.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똑같이 입술을 움직였어요. 지연은 그 눈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은 수수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짙은 색 바지를 입었어요. 화장은 최대한 단정하게 눈에 띄지 않게 했습니다. 머리는 단정히 뒤로 넘겨 핀으로 고정했어요. 구두 대신 낮은 단화를 신었습니다. 어디서 봐도 평범한 여성처럼 보이도록 하나하나 신경 썼죠.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어요. 점점 낯익은 거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예전에 장을 보러 걷던 골목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 퇴원하던 날 택시를 잡던 사거리도 보였죠.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내렸어요. 골목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익숙한 담장이 나타났습니다. 예전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감나무가 보였어요. 대문은 여전히 검은색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앞에서 멈췄어요.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이 문을 8년 동안 매일 열고 닫았습니다. 이 문을 등지고 빗속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 다시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숨을 고르게 내쉬었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후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또각또각. 지연은 알았습니다. 박정숙의 걸음걸이였죠. 2년이 지나도 기억하는 그 특유의 빠르고 단호한 발소리였습니다. 철문이 열렸어요. 박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지연의 눈앞에 불과 1미터 거리에 2년 만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숨이 잠깐 막혔죠. 박정숙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세팅되어 있었고 눈매는 여전히 뾰족했어요. 지연을 훑어보는 그 눈빛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새로운 도우미를 살펴보는 집주인의 눈빛이었죠.
서윤아 씨? 네, 그렇습니다. 지연은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죠. 박정숙이 위아래로 한번 훑었습니다. 그 시선이 얼굴에 머무는 순간 지연은 온몸이 굳는 것 같았어요. 숨을 참았습니다. 들어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정숙은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년을 함께 살았던 며느리를, 소금을 뿌려 내쫓았던 그 여자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연은 천천히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현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냄새가 먼저 왔어요. 이 집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된장과 나무 바닥과 오래된 가구가 섞인 냄새. 그 냄새가 코끝에 닿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올라오려 했어요. 지연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꾹 눌렀죠. 안 됩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예전과 다른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파가 바뀌어 있었어요. 벽에 걸린 액자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 신발장 위에 놓인 작은 도자기 화병은 그대로였어요. 지연이 결혼 첫 해 명절에 시아버지께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심장이 뻐근해졌죠. 주방이랑 청소 위주로 해주면 되고 세탁은 일주일에 2번이에요. 박정숙이 집안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묵묵히 따라 걸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는 척했습니다. 주방이 나왔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 주방이었죠. 새벽에 일어나 시아버지 미음을 끓이던 곳, 명절마다 혼자 전을 부치던 곳,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밥상을 차리던 곳, 그 수많은 아침과 저녁이 이 좁은 공간에 쌓여 있었어요. 왜요? 주방 일 못해요? 박정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잘할 수 있어요. 지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죠. 박정숙이 잠깐 지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어요. 안내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었죠. 이현우였습니다. 가슴이 멎는 것 같았어요. 2년 만이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전 남편이었죠. 그는 예전보다 조금 수척해 보였어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편한 차림이었습니다. 그가 지연을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지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죠. 이현우의 눈길이 잠깐 지연의 얼굴에 머물렀어요. 1초, 2초,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현우가 그냥 지나쳤어요. 밥 언제 돼요? 박정숙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지연에게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게 전부였죠. 8년을 함께 산 아내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다행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서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서러움보다 더 깊은 곳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버티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아무도 모르면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지연은 앞치마를 들었어요. 천천히 허리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섰죠. 이 집에서 며느리로 8년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얼굴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로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거였습니다. 서윤아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면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어요. 그것이 지연이 첫날 깨달은 사실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걸레를 밀고 빨래를 개는 사람에게 이 집 식구들은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죠. 마치 가구처럼
원래 거기 있던 물건처럼 대했어요. 지연은 그것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보이지 않아야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6시에 도착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주방 창문을 여는 것이었어요. 바람을 들이면서 지연은 조용히 집안의 공기를 읽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뭐가 줄었는지, 쓰레기통에 무엇이 버려졌는지, 어젯밤 어느 방에 불이 켜져 있었는지, 작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작은 것들이 모이면 큰 그림이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박정숙은 아침 8시에 일어났어요. 내려오자마자 하는 말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국은 너무 짜지 않게. 어제 간이 왜 그랬어요? 수건은 욕실 것이랑 주방 것이랑 따로 삶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발소리가 커요? 살살 다녀요. 지연은 매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주의할게요. 그 말을 하면서 지연은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이 목소리였습니다. 이 말투였죠. 8년 동안 들어온 그 목소리였어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박정숙은 여전했고, 이 집은 여전했고, 사람을 아래로 보는 그 눈빛도 여전했죠.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연이었습니다. 예전의 지연이었다면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움츠러들었을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그 말을 곱씹으며 자책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윤아는 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면서도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한 닻을 내려두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이 집에서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돈 문제였어요.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주방 서랍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청구서 한 장을 보았어요. 카드 대금 청구서였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지연은 손을 멈췄죠. 꽤 큰 금액이었어요. 한 달치가 아니었죠. 연체된 금액처럼 보였어요. 얼른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지연은 그날부터 눈을 더 크게 뜨고 집안을 살폈습니다. 보이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안이 예전만큼 풍성하지 않았죠. 박정숙이 사용하는 화장품 브랜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백화점 브랜드였는데 이제는 약국 브랜드였어요. 그리고 매주 오던 꽃집 배달이 언제부터인가 끊겨 있었습니다. 겉은 여전히 번듯했어요. 집은 깨끗했고 박정숙은 여전히 고상한 척했죠.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지연이 갚아준 빚 이후에도 이 집의 살림은 여전히 허덕이고 있었어요. 그건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알게 된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들어온 지 열흘쯤 지난 날이었어요. 지연은 이현우의 방 앞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전화 소리가 들렸죠. 이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나야. 이번 주 토요일에 봐. 어머니한테는 내가 말해둘게.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결혼? 그거 좀 더 이따가 얘기하자.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서. 지연은 손을 멈췄습니다. 빨래를 개던 손이 공중에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복잡한 상황. 지연은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씹었습니다. 누군가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복잡하다고 했죠. 빚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지연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빨래를 갰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조용히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을 꺾어 들어오는데 대문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였어요. 지연은 자연스럽게 걸음을 늦추며 주변을 살폈죠. 거실 창문 너머로
사람 그림자가 보였어요. 박정숙이었고 그 맞은편에 모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서류 같은 것을 펼쳐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죠. 지연은 현관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들어섰어요. 주방으로 가는 척하면서 귀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거 넘기면 더는 방법이 없어요.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정숙이 말했죠. 알아요.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얼마나요? 기한이 다음 달까지예요. 한 달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이미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박 여사님.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연은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를 내면서 귀는 거실 쪽에 두었죠. 빚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지연이 갚아낸 것 이외에 빚이 더 있었던 겁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귀로 확인하니 달랐어요. 이 집이 지연에게 다 털어놓지 않은 빚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지금도 이 집을 죄어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박정숙은 또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그릇을 닦았어요.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방법을 찾는다는 건 또 누군가를 이용한다는 뜻이었죠. 예전에 지연에게 했던 것처럼요. 그렇다면 이번엔 누구일까요? 어느 저녁 박정숙이 이현우와 거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어요. 지연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수진이네 집안 어떻대? 박정숙의 목소리였어요. 그쪽도 그냥 평범한 집이에요. 뭘 바라세요? 이현우가 피곤하게 대꾸했습니다. 평범하면 안 되지. 이번엔 제대로 봐야 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 그거랑 결혼이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어? 며느리가 들어오면 살림의 보탬이 돼야지. 그게 가족이지 뭐야. 지연은 손을 멈췄어요. 설거지하던 그릇을 싱크대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가족이 어려울 때 돕는 거지. 그게 뭐가 어려워. 예전에 자신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뻐근하게 조여들었죠. 또 하려는 거였어요. 새 며느리에게 또 똑같이 하려는 거였습니다. 지연에게 했던 것처럼 달콤한 말로 데려와서 다 쓰고 버리려는 거였죠. 지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릇을 닦고 헹구고 엎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뜨겁고 꺼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왜 돌아와야 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이 집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삼키기 전에 진실을 꺼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야 했죠. 서윤아는 젖은 손을 행주에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미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연이 이 집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 한 달 동안 지연은 말을 아꼈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키는 일을 하고 눈을 뜨고 귀를 열었죠. 앞치마를 두른 사람은 가구와 다름없다는 걸 이 집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가구는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봤어요. 단서는 생각보다 빨리 모였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서랍 속에 있었어요. 박정숙의 안방을 청소하던 날이었습니다. 침대 협탁 서랍을 닦으려고 열었는데 안쪽 깊숙이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어요. 지연은 잠깐 주변을 살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죠. 박정숙은 외출 중이었어요.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안에는 계산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쓴 메모지가 한 장 있었죠. 빼곡하게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날짜별로, 금액별로. 지연은 그 숫자들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숫자 옆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현우. 그리고 그 옆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만서. 시아버지 이름이었어요. 이만서. 지연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날짜를 보았죠. 지연이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그 숫자들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 건 절대 내보이지 말 것. 지연은 메모지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어요. 봉투를 서랍 깊숙이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청소를 계속했죠. 하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현우 건 절대 내보이지 말 것. 그 말의 의미는 하나였습니다. 이 집의 빚은 처음부터 이연우로 인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 박정숙이 숨겨온 것이었죠. 그리고 그 빚을 며느리인 지연에게 떠넘겼습니다. 지연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운 채로요. 가슴속에서 불덩어리가 치솟았어요. 하지만 지연은 눌렀습니다. 아직이었죠. 아직 더 알아야 했어요. 두 번째 단서는 시아버지에게서 왔습니다. 이만석은 거동이 불편했어요. 뇌경색 후유증으로 오른쪽 손발이 자유롭지 않았죠. 하루 대부분을 안방에서 보냈습니다. 박정숙은 그에게 무심했어요. 밥은 챙겨줬지만 말은 거의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남남처럼 지냈죠. 지연은 매일 아침 이만석의 방을 청소했어요. 처음엔 그도 지연을 그저 도우미로 대했습니다.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만석이 지연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오전이었습니다. 지연이 이만석의 방 창틀을 닫고 있는데 등 뒤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이 익숙하네. 지연은 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이만석이 지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묘했어요.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아니면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청소를 오래 해서요. 지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만석이 잠깐 더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지연도 더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 이후 이만석은 지연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눈길을 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라보았어요. 지연은 그 눈빛이 신경 쓰였습니다. 알아본 건지 그냥 낯이 익은 건지 알 수 없었죠.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하지만 이만석은 박정숙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일단 지켜보기로 했어요. 세 번째 단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지연이 거실 구석 서랍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묵은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었죠. 오래된 잡지, 영수증 묶음,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 선들.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다가 맨 아래 칸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낡고 구겨진 봉투였습니다. 표면에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누군가 오래전에 넣어두고 잊어버린 것 같았죠. 지연은 봉투를 들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법원 서류였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날짜를 보았습니다. 지연이 결혼하기 2년 전이었어요.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기, 투자 손실,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 이름 칸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지연은 숨이 턱 막혔어요. 이현우였습니다. 남편이었죠. 결혼 전 이현우가 지인들의 돈을 끌어모아 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건이었어요. 피해자가 여럿이었습니다. 고소까지 간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서류는 법원에서 온 것이었어요. 합의가 된 건지 취하가 된 건지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현우가 결혼 전부터 이미 큰 사고를 쳐놓은 상태였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연은 그것을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박정숙도 이현우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숨겼던 거죠. 처음부터 지연을 이 빚의 구멍을 메울 사람으로 봤던 겁니다. 착하고 가진 것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 딱 그게 필요했던 거였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죠. 지연은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 안에 넣었어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지 않게. 훔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되찾는 것이었죠. 이 집에 사는 동안 빼앗긴 것의 아주 작은 일부를 되찾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지연은 퇴근 후 고시원 방에 앉아 그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오래 보았어요. 한 줄 한 줄 다시 읽었죠. 읽을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읽을수록 눈물이 올라왔어요. 8년의 세월이 그 서류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그 집에 필요했는지, 자신의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자신이 어째서 버려졌는지, 모든 것이 처음부터 설계된 일이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지연은 닦지 않았어요. 그냥 두었죠. 이 눈물은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해서 흘리는 눈물이었고, 이제는 알았다는 눈물이었고, 반드시 끝내겠다는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지연은 서류를 반듯하게 접었어요. 그리고 고시원 방 바닥, 매트리스 아래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증거였어요. 이 집을 무너뜨릴 첫 번째 증거였죠. 그리고 그날 밤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잠들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죠. 여보세요. 저 혹시 서윤아 씨예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한수진이라고 해요. 이현우 씨 여자친구예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연은 순간 굳었습니다. 한수진. 이현우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 여자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저한테요? 네. 저 그 집에 대해서 좀 이상한 게 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지연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 여자도 뭔가를 느끼고 있었죠. 지연이 느꼈던 것처럼 그 집의 이상함을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연이 당한 것을 이 여자는 당하기 전이었습니다. 네, 만나요. 지연은 짧게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아직 다 맞춰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게. 한수진을 처음 만난 것은 집 근처 작은 카페였어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지연은 구석자리에 앉아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밝은 인상에 수수한 차림이었죠. 두리번거리다가 지연과 눈이 마주치자 조심스럽게 걸어왔어요. 서윤아 씨예요? 네. 앉으세요. 한수진이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나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언가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지연은 기다렸습니다. 제가 좀 이상한 부탁을 드리는 건지도 몰라요.
한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괜찮아요. 말씀해 보세요. 현우 씨 어머니가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저한테 자꾸 재산 얘기를 꺼내시거든요.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 집이 어떻게 되는지. 처음엔 그냥 궁금하신가 보다 했는데 한수진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지난주에는 친정아버지 사업 이야기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좀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그 집에서 오래 일하셨으니까 뭔가 아시지 않을까 해서요. 지연은 한수진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이 여자였습니다. 박정숙이 다음 타깃으로 점 찍어둔 여자였죠. 순하고 밝고 아직 세상 물정을 다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예전의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뻐근해졌죠. 지연은 잠깐 생각했어요. 얼마나 말해야 할까요? 지금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 이 여자가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정숙이 눈치를 챌 수 있었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꼼꼼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연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걸요? 재산 관계요. 빚이 있는지 없는지. 혼인 전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 두는 게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한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았어요. 지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가 적당했죠. 카페를 나오면서 지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수진의 얼굴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저 여자를 반드시 지켜야 했어요. 자신처럼 되게 해선 안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들어온 지 2달이 됐습니다. 지연은 이 집의 리듬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박정숙이 언제 외출하고 이현우가 언제 귀가하고 이만석이 언제 낮잠을 자는지 누가 어느 방에서 무슨 전화를 받는지까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박정숙이 외출하고 집이 조용해졌어요. 이만석만 안방에 있었습니다. 지연이 거실을 닦고 있는데 안방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이만석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 느릿느릿 거실까지 걸어왔죠. 지연은 걸레질을 멈추고 몸을 일으켰어요. 앉으시겠어요? 제가 차 한 잔 드릴게요. 이만석이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지연이 주방으로 가려는데 그가 낮게 말했어요. 지연아. 지연의 발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이만석이 지연을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아무 의심이 없었습니다. 확신이었죠.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아버님. 지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떨지 않으려 했지만 끝이 살짝 흔들렸어요. 이만석이 손을 들어 지연을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다가가 이만석 앞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제부터 알아보셨어요? 지연이 먼저 물었어요. 목소리를 낮게 유지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만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긴 숨을 내쉬었죠. 손이 똑같았어. 창틀 닦는 방식이. 너밖에 그렇게 닦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8년 동안 이 집에서 청소를 한 흔적을 이만석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의 손버릇을 기억하는 사람이 이 집에 딱 한 명 있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만석의 눈에 무언가 흔들렸습니다. 죄책감 같은 것이었어요. 미안하다. 그 두 글자에 지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억지로 눌렀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못 막았다. 현우 그놈이 결혼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정수기가 그걸 어떻게 덮었는지, 내가 왜 그 빚을 갚아야 했는지,
다 알면서도 이 몸으로는 이만석이 불편한 오른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지팡이를 쥔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은 서류예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만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요. 이만석이 한참을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는 안도가 있었죠. 오래 묵혀온 죄책감이 조금 가벼워지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라.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주방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박정숙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지연은 주방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정숙 뒤로 낯선 여자가 따라 들어왔어요. 50대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손에는 커다란 보자기 보따리를 들고 있었죠. 지연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보자기 안에서 뭔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제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당이었어요. 박정숙이 자주 찾아간다는 그 보살이었죠. 지연에게 드센 팔자에 집안 복 씹어 먹는 사주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유나 씨, 안방이랑 거실 좀 치워줘요. 오늘 안에 끝내야 하니까. 박정숙이 코트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바로 할게요. 거실을 정리하면서 지연은 귀를 열었습니다. 박정숙과 무당이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번 달 안에 결판을 내야 해요. 현우 결혼 전에 이 집 기운을 싹 바꿔놔야 한다고요. 무당의 목소리였어요. 알아요. 그래서 부른 거잖아요. 근데 박 여사님, 이번 새 며느리는 진짜 잘 보셔야 해요. 전 며느리처럼 만만한 애로 골라야 일이 풀린다고요. 재산 있고 순하고 집안 조용한 애로요. 심장이 뻐근하게 조여들었습니다. 만만한 애. 지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조건에 맞았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한수진이 그 자리에 들어오려 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그 애는요? 박정숙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집안을 좀 더 알아봐야 해요. 이번엔 전보다 더 단단히 묶어야 하니까. 결혼 전에 미리 손을 써야 해요. 지연은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안방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들이 뇌리에 못처럼 박혀들었죠.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현우였어요. 예상보다 일찍 들어온 것이었죠. 그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지연을 보았습니다. 둘 사이 거리가 가까웠어요. 불과 2걸음이었죠. 이현우가 지연을 보았습니다. 그 눈이 잠깐 멈췄어요. 지연의 얼굴에서 시선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1초, 2초, 3초.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침묵이었어요. 지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눈빛을 고정했어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됐죠. 이현우의 눈썹이 살짝 모였습니다. 뭔가 걸리는 게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러세요? 워낙 평범한 얼굴이라서요. 지연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웃음이 떨리지 않도록 눈까지 웃었습니다. 이현우가 잠깐 더 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가.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5초쯤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싱크대를 손으로 짚었어요. 차가운 스테인리스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위험했어요. 정말 위험했죠. 하지만 아직이었습니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버텨야 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다 맞춰질 때까지요. 지연은 손을 떼고 몸을 세웠어요. 그리고 다시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거실로 걸어나갔죠.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어요. 소리도 없고 피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어요. 이 전쟁은 이제 곧 끝이 납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박정숙이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번엔 제대로 해야지. 지연은 그 말을 주방에서 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채소를 내려놓았어요. 달력을 슬쩍 보았죠. 보름 뒤였습니다. 보름. 지연은 속으로 그 날짜를 새겼어요. 그날이 끝내는 날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때부터 움직였어요. 하나씩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먼저 이만석을 찾아갔습니다. 박정숙이 외출한 오전이었어요. 지연은 안방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이만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지연이 들어와 문을 닫고 그 앞에 앉았습니다. 상견례가 보름 뒤에요. 이만석의 눈빛이 굳었어요. 그날 저는 모든 걸 꺼낼 거예요. 아버님이 알고 계신 것들, 그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만석이 오랫동안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어요. 두려움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고, 오래 참아온 무언가도 있었죠. 현우 결혼 전에 있었던 일, 그 투자 사기건, 정수기가 어떻게 덮었는지, 내 돈이 실제로 어디 쓰였는지, 다 말할 수 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이만석이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고마운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나? 진작 막았어야 했는데.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탓하지 않았어요. 이미 지난 일이었고 지금 이 사람이 손을 내밀고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은 한수진이었습니다. 지연은 카페에서 다시 그녀를 만났어요. 한수진의 얼굴에는 이미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지난번 만남 이후 스스로도 많이 알아본 것 같았죠. 현우 씨 과거에 사기건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한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은 잠깐 한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요. 한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다요. 지연은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 여자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지연이 당한 것을 이 여자는 당하면 안 됐어요. 상견례 날 파투내지 말고 그 자리에 와주실 수 있어요? 한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요? 그날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직접 들으셔야 해요. 그래야 믿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한수진이 한참 지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이었어요. 지연은 고시원 방에 앉아 서류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만석에게서 받은 추가 자료들, 서랍장에서 찾아낸 법원 서류, 카드 대금 청구서, 그리고 날짜별로 정리한 빚 기록들, 모든 것을 봉투 하나에 넣었어요. 반듯하게 접어서 단단히 묶었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다가를 반복했어요. 머릿속으로 내일의 장면을 계속 그렸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말할지, 무슨 말을 먼저 꺼낼지, 박정숙이 어떻게 나올지, 이현우가 어떻게 반응할지. 새벽 2시가 넘었어요.
지연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죠. 서윤아의 얼굴이 보였어요. 짧은 머리, 또렷한 눈매,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그 안에 8년을 버텨온 김지연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이야. 지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끝내자. 다음 날이었습니다. 상견례는 오후 2시에 시작됐어요. 거실에 음식이 차려지고 꽃다발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한수진이 부모님과 함께 왔어요. 박정숙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이현우는 옆에 앉아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주방에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나르고 차를 끓였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어요. 여전히 가구였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죠. 상견례가 시작됐습니다. 박정숙이 웃음을 머금고 한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 씨, 이 집에 잘 와줬어요. 우리 집이 좀 어렵기도 했지만 이제 새 출발을 하려고요. 한수진의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연은 주방 입구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박정숙의 웃음, 이현우의 어색한 표정, 한수진의 불안한 눈빛,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지금이었어요. 지연은 앞치마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들고 거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발소리가 났지만 처음엔 아무도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박정숙이 먼저 눈치를 챘어요. 왜 나와 있어요? 어서 들어가지 못해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지연을 보았어요. 한수진의 눈이 지연을 알아보았습니다. 살짝 고개를 끄덕였죠. 지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거실 한가운데까지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이현우의 얼굴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죠. 눈이 흔들렸어요. 지연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박정숙이 벌떡 일어섰어요. 당장 나가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연은 박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2년 전 소금을 뿌리던 그 손이 보였어요. 팔자가 드세다고 했던 그 입이 보였습니다. 자궁이 없느냐고 했던 그 눈빛이 보였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소리가 더 차분해졌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이 집 며느리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박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소리가 거실에 쨍하고 울려 퍼졌어요. 이현우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눈이 지연에게 고정된 채 입을 뻐끔거렸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죠. 지연아? 그 이름이 공기 중에 떠올랐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단단하게. 이게 뭔지 아세요? 박정숙이 굳은 얼굴로 봉투를 내려다보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현우 씨 결혼 전 투자 사기건 법원 서류예요. 그리고 제 돈이 실제로 어디 쓰였는지 날짜별로 정리한 기록이고요. 빚의 진짜 원인이 뭔지도 다 들어있어요. 한수진의 어머니가 숨을 들이켰어요. 한수진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현우가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야, 잠깐. 그게 무슨 8년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껏 가장 단단했죠. 8년 동안 이 집 빚 갚느라 제가 가진 걸 전부 썼어요.
친정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땅도 결혼 전에 모은 돈도 마지막 한 푼까지요. 그런데 빚이 정리되던 날 이혼 서류를 받았어요. 짐도 못 챙기고 맨발로 쫓겨났어요. 소금까지 맞으면서요. 박정숙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지금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에요. 그때였어요.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이만석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거실 사람들이 일제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만석이 소파 옆에 서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느렸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했습니다. 지연이 말이 맞다. 박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보, 지금 뭐? 현우 사기건 내가 알고 있었어. 정숙이 내가 그걸 덮으려고 며느리 돈을 쓴 것도 알고 있었어. 그때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이 몸이 이렇게 되고 나서는. 이만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가에 뭔가 맺혔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진심으로. 거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현우가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한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한수진 아버지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서 있었습니다. 박정숙만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당당함도 아니었어요. 뭔가 무너지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평생 쌓아온 체면이, 위선이,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거실 안에서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쁜 년이. 박정숙이 이를 갈며 지연을 향해 한 발 내디뎠어요.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박정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소금을 맞으며 쫓겨나던 그날 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 이름은 김지연이에요.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게 거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이 집에 부끄러울 것도 미안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박정숙이 입을 뻐끔뻐끔거렸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말로 사람을 짓밟아온 사람에게 처음으로 말이 막히는 순간이었죠. 한수진 아버지가 낮게 말했어요. 우리 가족은 이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수진 가족이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어요. 붙잡을 수 없었죠.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박정숙, 이현우, 이만석, 그리고 지연만 남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부서진 찻잔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봉투가 놓여 있었죠. 이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지연아, 나는 됐어요. 지연이 짧게 말했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죠. 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들어봤자 달라질 것도 없었어요. 지연은 테이블 위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서류 원본은 변호사한테 맡겨뒀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변호사가 말씀드릴 거예요. 박정숙이 벽에 기대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진 사람처럼요. 지연은 앞치마를 개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현관 쪽으로 걸었죠. 발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렸어요. 현관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바깥에는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지연은 잠깐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2년 전 비가 쏟아지던 그 밤이 떠올랐어요. 맨발로 빗속에 서 있던 그 여자가 떠올랐죠. 그 여자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연은 눈을 뜨고 발을 내디뎠어요. 문이 뒤에서 닫혔습니다. 이번에는 쾅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부드럽게 닫혔죠.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었어요. 골목을 지나고 큰 길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온몸을 감쌌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막지 않았습니다. 서럽지 않았어요. 아프지도 않았죠. 그냥 끝났다는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끝났다는 그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계절이 2번 바뀌었어요. 봄이 가고 여름이 왔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지연은 그 계절들을 조용히 살아냈어요. 서두르지 않았고 무너지지도 않았죠. 그냥 하루하루를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냈습니다. 법적 절차는 예상보다 길었어요. 변호사를 통해 제출된 서류들은 하나씩 그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연우의 결혼 전 투자 사기건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어요. 합의로 덮어두었던 사건이었지만 피해자 중 일부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의 서류가 그 빗장을 열었죠. 박정숙이 며느리에게 재산을 편취한 정황도 기록으로 남았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그 숫자들이 법정 앞에서 낱낱이 읽혔습니다. 박정숙은 끝까지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만석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어요. 제 며느리가 한 말이 모두 사실입니다. 그 한마디가 법정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판결이 나오던 날 지연은 법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변호사가 안에서 나오며 결과를 알려주었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흘릴 눈물은 다 흘린 것 같았어요. 박정숙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연우는 사기건으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집은 채무 정리 과정에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번듯하게 서 있던 그 집이 결국 그 위선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았죠. 지연이 잃은 돈이 전부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세상은 드라마처럼 완벽하게 돌려주지 않았죠. 하지만 지연은 그것을 오래 붙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는 것에 마음을 묶어두면 앞으로 걸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수진은 이연우와 헤어졌습니다. 상견례 이후 며칠 만에 정리했다고 했어요. 어느 날 지연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덕분에 제 인생 구했어요. 고맙습니다. 지연은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짧게 답장을 보냈죠. 잘 사세요. 진짜로요. 보내고 나서 지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어요. 억지가 아닌 진짜 웃음이었죠. 이만석은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요양원으로 옮겼어요. 박정숙과 이연우가 집을 잃으면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지연은 그 소식을 듣고 혼자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면회 신청을 하고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이만석이 지연을 보자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 이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잘 있었냐? 네, 아버님. 두 사람은 오래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란히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햇살이 요양원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죠.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안다. 이만석이 낮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진짜로요. 이만석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못 본 척했어요. 그 편이 서로에게 나을 것 같았으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지연은 걸었습니다. 버스를 타지 않았어요.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어깨 위로 내려앉았어요. 낙엽이 발끝에 밟혔죠. 지연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2년 전 맨발로 빗속을 걷던 그 밤을요. 그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었죠.
그냥 쓰러지지 않으려고 걸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어요. 지연은 얼마 전 작은 고시원에서 나왔습니다. 보증금이 얼마 안 되는 작은 원룸으로 옮겼어요. 창문이 있었고 그 창문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처음 이사하던 날 지연은 그 창문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하늘이 보이는 창문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싶었죠. 별것 아닌 것이 별것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직장도 새로 시작했어요. 도시락 공장은 그만뒀습니다. 지연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았어요. 시댁살이 8년 동안 살림을 도맡아 해온 솜씨가 있었습니다. 요리를 할 줄 알았고 공간을 정리하는 감각이 있었죠. 작은 케이터링 업체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조였지만 금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어느 날 사장이 말했어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오래 하셨어요?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꽤 됐어요. 얼마 됐냐고 묻지 않아서 다행이었죠. 그 대답이 8년이라고 하면 설명이 길어질 테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지연은 퇴근 후 집으로 걸어가다가 동네 꽃집 앞에서 발을 멈췄어요. 국화 한 다발이 눈에 들어왔죠. 노랗고 탐스러운 국화였습니다. 지연은 잠깐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샀어요. 집에 돌아와 국화를 작은 유리병에 꽂았습니다. 창가에 올려두었어요. 하늘이 보이는 창문 앞에 노란 국화가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어요. 좋았습니다. 그냥 좋았어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좋음이었습니다. 거창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창문이 있고 꽃이 있고 오늘 하루가 내 것이었다는 그 느낌이었죠. 8년 동안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그 느낌이었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어요. 안쪽 깊숙이 넣어둔 것을 꺼냈습니다. 주민등록증이었어요. 사진 속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죠. 김지연. 서윤아가 아니었습니다. 김지연이었어요. 이 이름으로 35년을 살았고 이 이름으로 쫓겨났고 한때는 다른 이름을 빌린 적도 있었죠. 다시 이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주민등록증을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어요. 국화가 있는 창가 쪽으로 노을이 물들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붉고 따뜻하고 고요했어요. 지연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낮게 혼자서 말했어요.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이 작은 원룸 안에 조용히 퍼졌어요. 들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죠. 이 말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노을이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김지연은 그 빛 속에 앉아 오래오래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아주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